뉴욕 증시도 2025년의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식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딱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산타랠리가 유효했던 것 같은데요. 막상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이슈들과 이벤트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6%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6%, 그리고 S&P 500 지수도 0.22% 내림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줬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슈 살펴보러 떠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하락한 바가 있었고 테슬라는 연간 인도량 감소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몸집이 큰 두 종목이 하락하니까 지수에도 당연히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졌고요. 다만 하락폭이 그래도 크진 않았던 건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하락의 일부분을 상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선임 투자 전략가는 이보 전진 또 일보 후퇴의 과정이라면서 이런 하락은 일보 후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에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수된 부분들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 지표도 두 가지 공개됐습니다. 일단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49.4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기준선이 되는 50 아래,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제조업 일단 지난해 말까지는 위축세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조업 PM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 신규 건수, 계속 건수 모두 다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저번에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전주 대비 감소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목요일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색깔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강하게 하락할수록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의 빨간색이 유독 강합니다. 애플 장중에 2.9%가량 하락을 했었고 또 테슬라도 6% 이상의 하락률을 장중에 보여왔거든요. 과연 종가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M7 이어서 살펴보자면 엔비디아와 메타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바로 빅테크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일단 애플이 하락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중들에게 가장 크게 인식된 것은 중국에서 할인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할인 행사 어쩌면 아이폰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만큼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UBS가 애플의 겨울이 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애플의 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밤사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루프캐피탈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열반에 올랐다, 열반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랠리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뒷말까지 남겼습니다. 테슬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 179만 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인도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초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23년 대비 약 연간 기준 2만 대가량 감소한 인도량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일단 애플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2.62% 하락하면서 2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0.7%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이어서 시가총액 3위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밤사이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네요. 또 아마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0.36% 강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알파벳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메타도 유독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메타의 상승률은 2.34%였고요. 테슬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6% 이상의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거래일에 태양광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를 모아놓은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4%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었죠. 태양광 자체의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테슬라가 도움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 판매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3분기 실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테슬라의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은 약 우리 돈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에너지 저장 사업 총 이익률도 창사 이래 가장 높은 30.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이렇게 약간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태양광주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인베스코 솔라 ETF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4.95%로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썬노바 태양광 관련주죠. 무려 17%에 가까운 급등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많이 들어보신 태양광주가 될 텐데요. 밤사이에 8.68%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주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 연방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 크게 뛰는 모습이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게임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어링 키티 일명 밈 열풍을 주도했던 키스질이 또 한 가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인물 지금은 고인이 된 옛 가수가 되겠는데요. 이 가수의 유명한 곡이 유니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밤사이에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도 밤사이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스포티파이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 주가가 보였고요. 시냅틱스입니다. 구글과 엣지 AI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머신러닝과 이 시냅틱스의 하드웨어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 소식에 시냅틱스의 주가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도 종가 확인해 보시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8%대의 상승률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밤사이에 9.26% 올랐습니다. 또 스포티파이 봐야겠죠. 2.32% 오름세로 지금 마감을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냅틱스 8%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97,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밤사이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밤사이에 3.6%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밤사이에
밤사이 3.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라홀딩스 채굴 기업이 되겠는데 2.62%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이런 비트코인 전략을 가져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KULR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37%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유독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금리 확인해 봐야겠죠.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 체크가 됐었는데 일단 2년물 국채금리 밤사이 소폭 오르면서 4.244%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4.559%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유동환 본부장님과 확인을 해봤듯이 4.5% 정도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한 바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돌아오는 트럼프에 약간은 긴장한 듯한 달러 움직임이었는데요. 어느덧 109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고요.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가 밤사이에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양 의지가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제 금값도 확인해 봐야겠죠. 밤사이에 1.21%가량 오르면서 온스당 2,67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2주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제 금값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고용지표,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조는 연준에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지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1만 1,000건을 보였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22만 2천 건이었는데 시장 추정치도 밑도는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치가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수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4만 건으로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요. 이 단기 변동성을 제거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2만 3,250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노동시장이 놀랍도록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메시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국 고용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 의장도 연준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반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될 확률 이달에는 88.8%로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0.25%포인트의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데요. 11.2%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것은 드론을 놓고 양국에서 서로 수출과 관련된 규제안을 더욱더 날카롭게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중국 쪽에 2일에 나왔던 중국 쪽의 소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중국 상무부가 앞으로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 용도로 생산이 됐지만 군수 용도로 전환이 가능해서 가능한 물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너믹스나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총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중국의 상무부가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나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규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론이 미국의 위해를 가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도 드론 부품과 또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 무인기의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이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이나 쿠바, 또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총 6개의 국가가 있지만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과거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 현재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드론 대장주들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이런 드론 이슈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되려 우리 국내에게 또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도 함께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바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었죠. 50만 대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고 수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49만 5천 대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은 6.5%까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는 178만 9,20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년인 23년 대비해서도 감소한 수치고요.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24년이 처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4분기가 부진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실제 유럽 쪽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 3천 대 전기차 판매가 있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는 14%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판매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 Y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지만 이 판매량이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까지 모델 Y의 판매량이 약 5% 증가한 것에 비해서 중국 안의 전기차 판매량은 8%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CNBC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만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차량 인도량을 이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익이 차량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매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다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인도량 충분히 고려될 만한 수치다라고 전하면서 여전히 올해 테슬라의 성장률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25년도 납품률은 많게는 30%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되려 매수 기회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큰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4차 시험 주행 결과를 놓고 투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명백한 결함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험 주행 중에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는데 다만 이번 4차 자율주행 시험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기존처럼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새해 첫날 또 한 건의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인물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빠르게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당 폭발의 원인은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테러범들이 차량을 잘못 골랐다며 사이버 트럭은 스페이스 X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되려 이번 사고를 테슬라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M7 안에서 테슬라와 함께 큰 주가 하락을 보였던 건 애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할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할인 행위를 놓고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중국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 안에서의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3%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1위는 애플이긴 합니다만 그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에 간밤 UBS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12월 아이폰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분기 매출 추정치를 2% 정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애플의 목표가 $236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연말에 펼쳐줬던 만큼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일지 혹은 이렇게 분기 매출에 대한 하향 조정치와 함께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것일지 앞으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성공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집권과 함께 암호화폐 황금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업계 안에서도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은 기간인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S&P 500 종목 안에서 그리고 M7 종목 안에서도 유독 테슬라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6% 이상 밤사이에 하락했는데요. 그 하락의 원인은 바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죠.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쌓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 밤사이에 공개가 됐는데요. 딜리버리스가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모델 Y와 3의 경우에는 47만여 대가량, 그리고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2만 3천여 대가량을 인도하면서 총 5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49만 5천여 대를 지난 4분기에 인도했습니다. 물론 예상을 했던 것보단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인도량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 성적표를 한번 보면요. 조금은 실망이스러웠습니다. 연간 기준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델 3와 Y의 경우에는 170만여 대, 그리고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8만 5천여 대 가량을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 더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몇 대나 인도했냐 살펴봤더니 178만여 대, 179만여 대에 가까운 그런 차량 인도량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도량이 지금 테슬라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의 인도량이 그 전년도인 2023년 대비 약 1%가량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소가 아니라요. 모델 S를 출시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부터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인도량을 늘려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 인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워낙 부진했던 터라 다 더했을 때 2023년만 못했던 게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잡은 게 되겠는데요. 4분기에도 저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2%가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이자 파이낸스나 아니면 무료 슈퍼차징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더해졌기 때문에 좀 살아난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과연 최대 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테슬라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 것인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외면하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외면하는 이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나왔던 불만 사항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죠. 모델에 새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리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 다른 자동차 회사 대비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많다. 새롭게 차량을 구매할 그런 니즈가 없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소비자들의 경우 테슬라를 조금은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라는 것도 테슬라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지난해에 순수 전기차 176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봐도 이제 테슬라와 얼추 비슷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안에서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 안에서도 이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51%였다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43%로 쪼그라들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타사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조금이 감소될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사실 보조금을 감소하는 것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 자동차 사업부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영향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떠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매출이 테슬라의 사업부의 주인 만큼 테슬라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의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밝힌 바 있죠. 이 부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오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머스크 CEO도 만약에 이 저렴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20에서 30%가량의 성장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의 돌파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되고 더욱더 완벽해질수록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또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플랫폼이 아닌 AI 기술 이런 플랫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 CEO도 테슬라 시총이 최대 30조까지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바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돌파구는 자동차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이제는 자동차 플랫폼으로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다가 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부나 다른 서비스 매출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매출 카테고리를 끌어올림으로써 이 자동차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이렇게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크게까지 흔들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2027년 생산 예정인 사이버캣과 또 최근 공개했던 로보밴이 얼른 더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의 친분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돌파구가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방 압력 이겨내고 다시금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월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33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낸 상황인데 13명이 매수, 11명이 보유, 그리고 9명이 매도 의견을 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보유가 가장 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92.03달러로 지금의 가격 대비 약 23%가량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 새롭게 1월 2일자 기준으로 의견을 냈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만 또 따로 떼서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홀드, 보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중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의 주가보다 낮게 제시한 인물들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볼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저런 돌파구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과연 트럼프를 등에 업고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후를 또 중심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크셔 해서웨이 베리사인 최대 주주 등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글로벌 제조 PMI 발표입니다. 국장 휴장할 때 연말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엄청 사상 최대의 자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베리사인이라는 종목. 근데 이제 직접 산 게 아니라 가이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장 큰 돈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투자한 주식이 있고 소유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코는 소유한 회사죠.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는 애플이고 지금 가이코라는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면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죠. 베리사인이라는 주식을 샀고요. 최초로 산 건 아닙니다. 최초로 산 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 매입을 꾸준히 하여서 지금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습니다. 12월 24일부터 6거래일 동안 970억 상당의 베리사인 주식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말일날 다시 230억을 투자하여 지금 최대 주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달러 가량을 샀고 지금 평균 지금 주가는 무려 50.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206.96달러 가거든요. 지금 평균 에버리지 그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만 무려 311.8%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하여서 평균 단가가 높아졌을 때도 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익이에요. 자, 워렌 버핏이 샀던 최초의 시점입니다. 2012년 조금 지나서 사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매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또 매도도 있었고 매수를 한 마지막은 2014년 정도로 보이는데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매수에 나서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사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지금 다시 워렌 버핏이 뭐 옛날에 연설에서 나와서 뭐 차트도 뭐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서 나는 안 본다고 했지만 사실 안 보는지 보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타이밍에 또 매집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10년짜리 박스권이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는 이만큼의 힘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워렌 버핏이 사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요. 지금 보유 지분만 1,320만 주고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3조 5천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1%밖에 되질 않아요. 자, 50.3달러가 지금 평균 가격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300달러 가면 6배를 먹는 건데요. 2.75 빌리언 달러 있고 13.3 밀리언 달러 아까 나왔죠. 지금 1,320만 주가량 되고요. 2조 7천 지금 3조 5천억 원이죠. 27억 달러니까 3조 5천억 원어치 됩니다. 자, 베리사인은 IT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IT 버블 때 버블을 외치다가 갑자기 애플의 최대 주주가 되고 베리사인의 최대 주주가 되냐. 근데 이런 것들이 IT인데 엔비디아는 안 사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뭐 빅테크 IT 안에서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애플은 뭐라고 했죠? 자기 손녀가 아이폰을 계속해서 바꾸는 걸 보고 저거는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다고. 그 이전에 애플에 대한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코카콜라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뭐 쉐브론이나 이런 종목들만 좋아했어요. 근데 애플을 막대하게 지금 매집을 한 게 결정적으로 그게 바뀐 거죠. 인식이. 손녀가 계속 바꾸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 인식이 됐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는 뭐 하냐면은 우리 닷컴하고 닷넷 있죠. 닷컴하고 닷넷을 다 관리하는 회사예요. 우리 대부분 인터넷 접속할 때 닷컴 아니면 닷넷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국방력이니 뭐가 세서 뭐 초강대국인 이유도 있는데 인터넷을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냥 인터넷 싹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아예 접속을 못하게. 자꾸 해킹하고 뭐 이러잖아요. 인터넷을 아예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주도권은 다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의 국방부가 쥐고 있었고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그 13개의 인터넷 루트 서버가 세계에 있는데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빼고 10개는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2개를 베리사인이 관리를 한다. 우리 뭐 전화를 쓰던, 저도 전화를 쓰던 시대에 살아봤지만 전화 교환국 시대는 안 살아봤거든요. 그 정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전화를 교환하는 데가 있었다며요. 그렇죠? 전화를 상대방한테 걸면은 교환원이 다시 그 상대방한테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있었다며요. 우리가 그 너무 오랜 시절이니까 존윅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존윅한테 존윅을 살해해라. 이 지령이 누가 내려옵니까?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교환국의 맨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지금 시간부로 존윅은 해고됐다. 너 뭐 킬러들이야 살해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대요. 전화 교환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넷 루트 서버라는 게 그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가지를 못해요. 그 루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딱 13개가 있는데 10개가 미국에 있고 다 베리사인이 2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을 본 관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완전히 해자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해자가 웬만해서는 깨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어떤 AMD의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로드컴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협을 받지만 베리사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로 들어와서 도메인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인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죠. 인터넷 도메인 개수가 이제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으니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지 관리 서비스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는 있지만 유지 관리 서비스 보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사이버 위협 방어 시스템 이거에 대한 대가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제적 해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베리사인이라는 업체가 빅테크,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건 애플이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건 가이코잖아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보험 업종이고 하나는 지금 애플이라는 IT 업종인데 완전 업종은 다르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데서 똑같은 지금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돈을 꾸준히 받아들여서 나중에 사고가 나야지 주는 보험회사랑 그다음에 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충성 고객이 있는 죽을 때까지 애플밖에 쓰지 않고 삼성은 절대 갤럭시를 쳐다보지도 않죠. 애플 폰 쓰는 사람들, 애플 아이맥 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해자가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리사인의 투자가 당연한데 시점이 이제 2014년 이후에 10년 만에 매집을 다시 했다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포인트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입니다. 2013년도, 12년도 이후에 초록색이 산 거죠. 산 이후에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다시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매도를 하고 나서는 잠잠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샀죠. 2023년도 들어서 샀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도 하죠. 예측값이 21만 9천 건이었는데 21만 1천 건 나와서 예측치 하회했습니다. 이건 하회하는 게 좋은 거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025년 1월 9일 날 예측되는 게 21만 8천 건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고요. 완연히 꺾여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2024년도 8월 달 이후에는 최저점이죠. 지금 최저점인 상황이고요. 예상치 하회.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얘네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신규 실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계속 실업자들이 2주 연속 실업 수당을 타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190만 건이 지금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측값이 190만 건 정도였는데 184만 건으로 이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 나왔죠. 계속 실업자가 계속해서 관건이었는데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는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다 줄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실업 수당청 건수가 계속 값이 높으니까 이게 그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올 법했는데 안정돼 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훅 떨어졌죠.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점 두 개를 붕괴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190만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고요. 예측치를 계속 높였죠. 190만 건으로. 근데 내려왔다.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글로벌 미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다 이 월 초에 항상 나오는 게 ISM하고 S&P죠. 근데 S&P는 글로벌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폴란드, 인도, 중국. 뭐 중국은 차이신이라는 것과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차이신 그 뭐 기업 제조업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S&P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전 세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마킷이라는 그 설문조사 회사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이제 차이신이라든가 그 나라의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그 50 기준이고,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여러 국가들 다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글로벌이 붙은 거고, 해외 공장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글로벌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ISM이라는 것은 미국의 공급관리자 협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것만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미국 기업인데 해외에 공장을 가진 기업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얘는 글로벌 이름 붙은 게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글로벌이 붙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S&P는 글로벌,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근데 ISM에 비해서 폭이 좁은 거죠. 미국이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테슬라도 미국 내 공장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있고 여러 군데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ISM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치를 두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차이는 S&P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랑 확정치를 나눠서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월 초에 발표되는 거는 확정치고, ISM은 확정치 예비치가 없고 단 한 번만 발표합니다. 최종치만.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발표가 되는데 둘 다 확정치인 건데 3주차 정도의 예비치를 얘가 발표를 해요. 다음 달 예비치를.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예비치가 좀 더 중요한 거죠. 예비치는 미리, ISM은 예비치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3주차의 예비치를 발표하니까 그 다음 달 초에 나올 ISM이라던가 S&P 글로벌의 확정치에 미리 보는 나침반이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 플래시가 붙은 게 예비치입니다. 자, 이거는 확정치겠죠. 확정치가 예측값이 50.5였는데 실제치가 49.4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하지만 49.4면은 거의 50에 근접하는, 지금 시카고 PMI가 완전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봤듯이 시카고 PMI가, 시카고의 제조업 지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지금 혹시 ISM이 안 좋게 나오던가 아니면 S&P 글로벌 미국이 안 좋게 나오던가 그걸 예상했는데 예측값보다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49.4는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49.4가 나와서 지금 예상치 하회를 했지만 일단 밑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50은 넘지 못했습니다. 50 이상이 나와야 구매 관리자들이 그 경기를 좋게 보는 것인데 지금 계속 근접한 흐름인데 50이라는 그 고개를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번 달에 12월 달, 작년 12월 달께 49.7이 나왔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전달 거를 발표하는 거죠. 여기 가로치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번 달께 예비치가 나오는 거는 S&P 글로벌 예비치가 3주차, 4주차에 나와요. 그게 다음 달에 예비치를 미리 말하는 거고, 이건 지금 1월 달에 발표된 거는 작년 12월 달 거고, 지금 12월 달에 발표된 거는 작년 11월 달 거죠. 그러니까 그때 49.7, 49.4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47.3, 48.5, 49.7, 49.3. 근데 예측치 50을 못 넘었다. 50.5를. 이 50을 넘어야지 지금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지금 50을 근접했는데 지금 못 넘고 있는 모습이죠. 2023년도쯤에 지금 넘었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런 산과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글로벌 이 제조업 PMI, 그 다음에 ISM에서 발표하는 이 미국의 제조업 PMI,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좋은 게 지금 월초 이게 루틴이잖아요. 지금 월초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이 먼저 발표되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나중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S&P 글로벌이 있고 ISM이 있다는 것이죠. S&P 글로벌은 예비치와 확정치를 나눠서 발표하기 때문에 예비치는 지난달 3, 4주 차에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치를 지금 오늘 확인해 보는 것이죠. 지난달에 나온 예비치가 48.3이었습니다. 48.3에 비해서는 49.4니까 좋게 나왔죠. 근데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50.4에 비해서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S&P 글로벌에서 나온 PMI 확정치랑 이제 ISM 제조업 확정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비제조업 S&P 글로벌 게 나오고 이 지금 ISM 게 나올 겁니다. 지금 근데 계속해서 몇 달간 보면은 S&P 글로벌이건 ISM이건 제조업은 안 좋고 비제조업은 좋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해서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이런 뭐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이런 곳에 지금 사실 표를 많이 얻었는데 시카고 지역도 지금 자동차 업황으로 지금 살아나는 곳인데 PMI가 엉망진창으로 나왔잖아요. 제조업 PMI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 경제가 저기 우선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살고 막 찢어질 것 같아도 목구멍이 터져도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지지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돌아서요. 주가가 박살나고 내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올라가는 것처럼 실업자가 늘어나 버리면은 자기가 다 돌아서 버린다고. 진 보고 보수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이. 그 관건이 50이 결국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50을 못 넘었으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대의 자금을 쌓아놓고 저 불안해서 저렇게 쌓아놓은 거 아니야 했는데 바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사라고 해도 안 사지만 알아서 사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가 블루베리처럼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베리에 사인해.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서로 다른 불을 켜내면서 엇갈린 시장의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등락을 오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이 1% 넘는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첫 거래일의 증시 잠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외국인들이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주들이 강한 불기둥을 세워내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업계 일부에서는 증시의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실적과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올해 이번 달 20일에 있을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1월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는 8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함께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 전성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업종으로는 인터넷 업종과 방산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주들이 강했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간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섹터와 이 이슈들 크게는 국내발 이슈와 해외발 이슈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의 연속성 어디가 더 강할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쪽의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 4종목이나 관련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엔비디아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점화되기도 했었죠. 이런 두 가지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수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이 이날장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오는 28년까지 원전이나 인프라, 방산과 같은 산업을 놓고 95조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방산 펀드 신설과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맴돌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날장에서 보였습니다. 동신건설이나 형지 INC, 동원금속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40%에 가까운 이 득표율을 받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을 때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업황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졌죠.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잘 팔리는 국산 화장품이란 타이틀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미국 쪽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중동과 같은 다른 지역에게도 수요의 확대가 펼쳐지면서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장에서는 대표적으로 DYD가 1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LS 일렉트릭 작년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새해 첫 거래일부터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익 기대감이 그대로 표출이 됐고요. 오는 2028년까지 미국 쪽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기준으로 13%에서 많게는 27%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특히 현대그룹주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그룹 전기차 5종이 미국에서 드디어 IRA와 관련된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생산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것일지는 보다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진단키트 관련주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두 가지 종목 상한가 갔는데요. 맥 ICS와 수젠텍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HMPV와 관련돼서 중국 당국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해당 질병과 관련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증가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국도 춘제라는 이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어제 국내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수젠텍 어제장에서 이미 20%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럼에도 오늘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1월의 거래일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시작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전망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반등이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별 1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시면 2290선 최저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높이까지는 코스피 최상단 2650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1월의 평균 상승률이 0.21%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1월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좋아질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와 국내장의 정치 이슈 그리고 수급 이동의 해소가 모두 마무리되는 1분기 이후에서부터 국내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분기에 함께 주목해볼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환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환율을 수혜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아직까지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올 한 해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금리와 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나 바이오, 엔터 쪽 지켜보자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좋은 고배당 방어주도 같이 지켜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에서 어제 발표했던 보고서의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뱀값의 거래 중인 왕년의 용이라는 타이틀로 달려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적인 시각 덕분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되려 강한 주가 반등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외 글로벌 이슈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의 경쟁 소식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체크해볼 테마는 드론으로 간추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의 드론 기술을 놓고 규제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산의 드론이 미국 시장에서 75%나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앞서서 하루 전에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 이중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중국 2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이중 용도는 민간 용도로 생산된 물품인데 이게 군수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뜻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여러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 쪽에 보잉이나 여러 기업들에 대한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 드론 대장주 그리고 중국 쪽의 대장주 또한 간밤에는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수혜감을 그대로 국내 관련주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드론 관련주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테슬라 차량 인도량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폭이 나왔고 50만 대만 나와도 그나마 굉장히 선반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49,000, 5,000대, 49만 5,000대로 체크가 됐습니다. 23년도에 1년 동안의 인도량을 놓고 봤을 때는 181만 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작년에는 178만 대 기록을 하면서 그 전년보다도 수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블룸버그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워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CNBC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수익이 대부분 차량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반응할지 국내 증시에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1월의 주요 일정들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7일부터 CES 3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당분간 AI나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해당 이슈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만큼 집중 점검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개장 전에 뉴욕 증시에서의 연결고리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을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일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확 식은 게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움직임도 좀 엇갈렸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유독 M7 종목 중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2.62%, 테슬라가 6% 이상 하락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날 경제지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계속해서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고용 시장을 매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신규와 계속 건수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히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는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날은 다시금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모습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모습들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락률이 강할수록 쨍한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요. M7 종목 중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그래도 좀 큰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그래도 꽤 많은 초록불, 그러니까 상승불이 켜져 있는데요. WTI가 밤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에도 초록빛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크게 하락했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할인 행사 아이폰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부진이 여전하구나라는 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UBS는 겨울이 왔다라면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났고요. 애플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루프 캐피털이 긍정적인 의견, 랠리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고요. 테슬라 밤사이에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6%가량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차량 인도량이 179만여 대로 2023년 대비 2만 대 감소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첫 번째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면서 주가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좀 도움을 줬는데요. 일단 태양광주를 다 모아놓은 인베스코 태양광 ETF 밤사이에 4.86%의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주요 원인, 강세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고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을지라도 태양광주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국내로도 이런 태양광 관련주의 훈풍이 이어질지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조금 가격이 회복세하면서 97,000달러 선까지 다시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과연 이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날 정확하게 1월 2일에 나왔던 월가의 의견들만 모아봤습니다.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애플에 대해서는 UBS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JP모건 긍정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애플을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폰 16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17의 사이클 중반까지도 강세 이어질 것 같다. AI 덕을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
다음 주에 이제 2025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현지 시간 6일 엔비디아 CEO가 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주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살펴보시죠. 알파벳의 경우에는 JMP가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검색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독점 조사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독점 조사가 애플의 알파벳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트루이스트가 보유 의견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AI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가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또 빅테크는 아니지만 토픽으로 꼽힌 종목들 두 가지 더 살펴보시죠. 맥도날드는 웰스파고가 1분기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1월에 새로운 맥밸류, 그러니까 저렴한 메뉴들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타벅스는 BTIG가 상반기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스타벅스의 변화와 투자의 해가 올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토픽다운 주가 상승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109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08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중국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애플의 부품주 추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반면 M7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두각을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항상 같이 가곤 했는데 어제 일단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였죠. 과연 반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MT에 피소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 감소로서 같이 움직이곤 했던 2차 전지 또 자율주행 관련주 변동성이 나타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주와 가상자산 관련주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이런 훈풍들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이어질지 오늘 개장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 4면, 5면에 걸쳐서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뭐 경방 보통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군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실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이제 사실은 이제 일면 톱 기사의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올해 정부가 생각하는 한국의 성장률은 1.8%입니다. 한국은행이 1.9%로 얼마 전에 내렸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저성장을 뭐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데일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민생 예산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기재부에서 했습니다. 민생 예산이라면 집행관리 예산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연간 250조 정도가 이 집행관리 예산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00조,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에 전체의 한 40% 정도를 쏟아붓겠다라는 얘기고 이미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상반기에 내년 예산에 대부분을 쏟아붓겠다, 3분의 2 정도를 쏟아붓겠다라고 지난해 말에 또 얘기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요.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정부가 기재부가 한국은행보다 더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봤던 사실 이유는 똑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리스크,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환율 문제에 따른 뭐 수출 뭐 등등등등 뭐 그 이유들은 똑같은데요. 정부는 조금 더 이제 한국은행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1.8%로 한국은행보다 더 낮게 이렇게 본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한국은행보다 높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 이렇게 더 낮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흔한 말로 이제 추경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전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 권한대행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이게 열어놨다. 이 정도로는 어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좀 읽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내수 살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나오는 얘기들은 늘 비슷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 앞당기고 자동차 개조세 인하 유지하고 그다음에 다가구 취약계층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저런 지원책들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여서 재탕 삼탕 얘기는 또 나왔고요. 뭔가 좀 이런 그 내수 시장 살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성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도 다 이런 정책들 펼쳤거든요. 근데 내수 작년에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내수 살리기 방식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가 그럴 정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어제 환율이요 1,460원대 중반까지 떨어져서요 아주 한시름 놨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물론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첫날 이렇게 환율이 비교적 많이 떨어졌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1월 2일 날 어제 새해 첫날 외환 당국에서 작심하듯 이 시장 방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해 말에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서 꼭 국민연금에서 이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작년 말에 나왔지만 시장에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시장에 어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현재 환해지 물량이 약 한 480억 달러 정도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한 거는 당연히 사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 둔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풀어보면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8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소 6명 이상이 이제 그 승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용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을 가지고 할 때는 리스크가 큰데 8명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둔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조금 더 눈여겨봤던 거는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 되게 조심해야 된다. 당신들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발언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로는 이제 결국은 최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백그라운드에 이창용 총재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조언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늘 다른 신문의 그 단독 기사를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갖다 붙인 얘기가 이제 우리 시장, 이 외환시장 관련된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상당히 좀 그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외환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제 또 이창용 총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립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 그래서 뭐 탄핵 이 부분이 뭐 인용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영 총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결국 환율 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찬영 총재 어떤 그런 발언들이 결국 외환시장이 이렇게 뭐 10매 원 이렇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최근 사이 보기 힘들 정도로 환율이 많이 어제 떨어졌던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식시장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가라앉은 증시 솟아날 실적주는 있다. 어제 우리 시장 결국은 코스피 조금 이제 해서 2,400선 회복을 못하고 떨어져 좀 아쉽긴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률이 좀 괜찮았는데요. 뭐 이유는 똑같죠.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하고요. 어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들을 더 높게 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제 코스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어제 또 다른 얘기가 시장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바닥을 거의 좀 확인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좀 반등을 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한 2,400선 전후 요게 이제 사실상 바닥권이 아니냐.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1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작년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이제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좀 컨센서스가 좋았던 종목들이 무엇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컨센서스 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종목이 뭐냐 찾아보니까 금호건설이었습니다. 건설사가 밑에 이제 여기 좀 보면은 16.7%나 좀 오를 것으로 얘기가 된 건데 좀 의외였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됐고요. 일부 계약의 어떤 증액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좀 표에서도 보십니다만 그 다음에 HLDNI 이게 이제 옛날 한라건설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한 4.9%.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국전력이 좀 크죠. 6.3%. 그 다음에 HMM이 3.7%, 삼양식품도 3.6%. 대략 요 회사들이 3곳 이상의 이제 증권사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한 달 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 종목들입니다. 뭐 HMM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 얘기도 좀 있고요. 삼양식품은 뭐 최근에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 해외 수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것이다.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슈퍼리치 절반이 올 증시 글쎄 오리무중 장세 전망이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삼성증권이 최근에 30억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오늘 이데일리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신문에 실려 있더군요. 그 핵심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금융시장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리무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고사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금융 환경이다. 좀 신중한 이제 어떤 올해 시장 상황을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지수별로 이제 기대 상승률을 보니까 코스피는 한 5% 정도 오를 것이다. 표현 나오네요. 그다음에 S&P 11%, 나스닥 11%.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살 거냐 보니까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3분기에 38%의 이제 응답이 나와서 3분기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를 30%로 두 번째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를 올해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1분기도 20%, 4분기는 역시 10%니까 약간 1, 2, 3분기, 2분기와 3분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었는데요. 주식형 자산은 확대하기보다는 늘리지 않겠다. 보시면 여기 또 나오네요. 주식형 자산 확대 계획은 좀 적었습니다.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대신 채권형 자산 확대 계획은 51%가 넘어서 조금 더 채권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컸고요.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가운데 보시면 주식 60%, 채권 40%에 대한 응답이 28%도 제일 높았고 주식 40%, 채권 60%가 그 다음이었던 걸 보면 앞에 이 주식화 채권형 자산 확대 계획에서 보듯이 조금 더 채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확대 국가는 역시 미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47%. 우리도 한 40% 정도 되고요. 다른 데는 좀 드물죠.
작년에 뭐 일학개미들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2% 정도밖에 안 되고 어쨌든 우리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굉장히 좀 적다. 유럽이 0% 나온 건 좀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보니까 AI 반도체 쪽이 역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바이오 쪽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억 이상 정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제 재산은 뭐 100억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돈을 좀 벌어본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전망도 여러분께서 올해 투자 전략 짜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 사실은 마켓 비하인드 오늘이 새해 들어 첫 이제 순서가 되겠네요. 첫 회가 되겠네요. 예, IM증권 이용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까 뉴스 브리핑 했던 얘기 그냥 혹시 잠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사님이 고액자산가분들 많이 이렇게 고객으로 두고 계시니까 저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올해 보니까 주식보다는 채권 쪽 조금 무게도 두시는 것 같고 조금 신중한 느낌이라고 이제 고액자산가들 설문조사가 나왔네요. 저런 거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좀? 근데 이제 조금 뒤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증권회사에서 연말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해 전망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다 하죠. 좀 맞는 경우가 많았나요? 사실은 다 나중에 잊어버리죠. 뭐.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망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그쵸. 내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점의 주변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게 어떤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좀 되게 좋으면 내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액자산가들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내용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이제 방향성 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연초 전망하고 실제 이제 연말 됐을 때 포지션하고는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사님이랑 저희가 매주 이렇게 뵈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이사님은 이영훈 이사님은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뭐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든가 또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 좀 요즘에 좋으니까 분위기 있으니까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의 얘기 안 하셨거든요.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도 없었고 나는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들 관련해서 이사님 뭐 어떤 그런 입장에 뭐 변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아마 여기 출연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맞아요. 했던 게 15일 날 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쉬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15일 날 출연했을 때 그때까지는 이제 포지션에 그 섹터는 두 가지, 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룹 쪽 관련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현금이다. 이제 현금 비중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포지션이 사실은 이제 그 8월 이후로 계속 현금을 늘려왔었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종목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라.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유탁금이 49조 초반까지 떨어졌었다가요. 네. 54조 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주 사이 변화가 있네요. 5조가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시장을 놓고 보시면 화려하진 않았지만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확인이 좀 보였었고요. 맞아요. 지수도 아예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예. 저는 이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고 있지만 그날 여기서 마지막 이제 작년 금요일 마지막 방송 하고 나서 그날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뭐 그 아주 막 엄청나게 편입하고 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일단 좀 발은 좀 담가놔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편입하는 정도였고 네.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공격적인 어떤 입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워치를 좀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건데 어찌됐든 저는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확대하는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선 오는 섹터나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조금씩 늘려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봐야 되겠군요. 올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는 1분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또 트럼프 이제 당선자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뭐 준비되고 있는 행정명령만 해도 뭐 30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몰려 있는 시점이 1분기이기 때문에 네. 1분기에 시장의 어떤 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리스크가 완전히 제어됐다라고 지금 확신하기는 좀 일러 보여서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말씀 나온 김에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가죠. 지금 어제 장 조금 나빴다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환율도 어제는 조금 떨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나오는 얘기가 뭐 1월 효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어서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으로는 1분기가 가장 불확실하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트럼프의 취임이라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선뜻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최근 5년을 돌아보면요. 네. 1월 효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사라진 것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보통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주주 요건 이슈 때문에 네.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은 대주주가 이제 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작년 내내 또 주가 빠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리스크 별로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 기준일 그러니까 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예. 바뀌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자율에 맡겼기 알아서 때문에 하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준일 없이 아마 올해 이제 기준일이 잡힐 거거든요. 뭐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마 은행주들도 보통 12월 말이 아니라 이제 올해로 해를 넘겨가지고 기준일이 잡히는 데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희석되는 부분들, 이전과는 저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지만 미장 기준으로 봤을 땐 좋았었기 맞아, 때문에 미장은 엄청 좋았죠. 1월 효과라는 걸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좀 경계성 모드로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그런 쪽의 시선이 좀 우세한 것 같고 우리는 빠진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도 한데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제가 왜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 말 때하고는 분명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명쾌했고 지금은 계속 뭔가 꼬이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코스피가 5%가 올랐네 뭐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지금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오르겠다 이렇게 직접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네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조금 전망을 좀 해보면은요. 일단
지난주도 그랬죠. 그러니까 막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새해 첫날 장도 그렇고 계속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얘기인지 오늘은 물론 테슬라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건 국채 금리가 자꾸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미국 시장 작년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있고 미국 시장 올해 초반 분위기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사실 미장이나 국장이나 지금 12월 달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미장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390원대에서 환전은 조금 더 시켰어요. 근데 그 주식 그 돈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사질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열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장은. 지금 미장 같은 경우 주요 지표들 보시면은 우선 달러 인덱스가 오늘 이제 100구 넘었어요. 예, 2년 이건 만에. 굉장히 좀 글로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채 10년물 금리 자체가 올라서 제대로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도 항상 막판을 보면 다시 그걸 올려놓고 끝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여전히 지금 그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인플레를 갖다 유발시킬 가능성이 네. 높은 정책이다라는 맞습니다. 우려감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빅7이라고 하는 M7이라고도 이제 통칭하고 있지만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추세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방을 좀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봤을 때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벳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네. 그리고 하나가 엔비디아 정도입니다.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고점 대비해서 $100가 빠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그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M7 같은 경우도 차트 자체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양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 확실히 꺾였다. 네. 둔화됐다는 말씀이시죠? 둔화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그 각종 산업재라든지 그 다음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그동안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위시해가지고 원자력 그 다음에 또 뭐 시장에서 좀 봤었던 AI 소프트웨어 네, 쪽 소프트웨어죠. 이런 여기다 바이오에 방산에다가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조금 꺾인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51선을 깼거나 지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사실은 지금 미장 같은 경우도 M7으로만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렸었고 맞아요. 작년에 또 그랬죠.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또 소수의 뭐 애플, 테슬라 몇 네. 개에만 또 집중적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그 쏠림이 좀 과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까지는 미장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M7 종목들이 큰데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당연히 더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쏠림 특정 종목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 전반적인 주가들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일부 종목들 특히 덩치 큰 종목들 몇 개가 올라가니까 쫙 올라가서 전체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실상을 일단 우리 투자자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만으로는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 우리가 작년에 너무너무 좋다고 했던 업종들이 지금 대부분 상승 탄력이 좀 꺾였다. 그럼 이게 조정에 대한 전조입니까? 조정은 시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모든 자금들이 미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브리핑 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유로존 쪽에는 투자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고액자 상가들은 아예 제로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지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갈 데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장으로 계속 쏠리게 되는 거고 미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주식을 안 사도 달러를 갖고 있어도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쏠림이 지나치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근데 그게 폭락을 부른다 이런 쪽까지 제가 예단할 능력은 아니고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470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 때 조급증을 느끼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그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우니 네. 오히려 이렇게 한 $100, 한 20-30% 빠져주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할 수 있다. 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면은 네. 오히려 살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뭐 증시가 폭락을 하고 공황이 온다 이런 걸 예측할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매수의 타이밍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로만 이제 지금 주가가 움직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그렇죠. 네. 전기차가 아니라 여기는 그 자율주행하고 ESS 휴머노이드 쪽, 예, 쪽, 휴머노이드, 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쪽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를 위시해서 젠스망도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에서조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했던 것도 레인보틱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쪽이라고 보신다면은 뭐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얘기를 마침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제 뭐 워낙에 로봇 관련주들이 새해 첫날장에서 뭐 워낙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서 어제 뭐 방산주도 괜찮았고 조선주도 괜찮긴 했는데 사실은 가장 눈에 띈 게 로봇주였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엔비디아도 한다, 뭐 구글도 하고, 뭐 아마존도 한다, 심지어 뭐 테슬라는 뭐 옵티머스 유명하고 하니까 등등등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걔네들 얘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어제 막 상한가를 친 종목도 여러 개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좋으시겠지만, 보시면서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따라가야 되는 걸로 봐야 되나. 근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미국처럼 실체가 있는 건가 등등등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좀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거 어떻게 좀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장착이 되는 케이스랄까, 아니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로봇 기업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뭐 휴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기에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은 현재로서는 실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나 이런 또 액추에이터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가 있을 거고, 또 네. 삼성이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연결성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주 늦었다고 하긴 늦은 시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뭐 다른 데는 이미 완성품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늦기는 늦었죠.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사업 자체는 앞으로 커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또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산업 쪽이 주로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주로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쪽이잖아요. 로봇이죠. 맞습니다. 그 가치 비중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 로봇이 대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포텐셜은 분명히 가져갈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그쪽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강자가 미국이랑 일본이거든요.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실체를 가지고 지금 로봇 그 테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쪽 산업 내에서 제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어저께 저쪽으로 매기가 세게 붙었던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 폐지한 다음에 그동안 빠지기만 했던 고객예탁금이 5조 원 정도가 늘었다라는 늘었죠. 거. 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알볼이라고 이제 요즘 시중에서 얘기하지만, 그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뭐 알테오젠, 예. 보로노이,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져 있거나 널브러져 있던 종목들 가운데서 고개를 드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가가 뛸 만한? 그냥 기대감이에요? 아니면 안 그런 올랐기 기업들이요.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 제가 체크한 회사들은 다 이슈는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슈는 있는데 네, 최소한 이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재무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개별 종목성으로 해가지고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실체가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뭐 상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회사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작년에 잘 나갔던 회사들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좀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주 뭐 열악한 상태는 아니면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바이오만 지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제 개별 종목들 작년 5월달에 음. 금투세 시행 가능성을 눈치채고 기관 투자가들이 다 시장에서 바스켓을 비워버렸던 그 섹터 내에 있었던 피해주들이 은근슬쩍 지금 바닥에서 40% 50%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꽤 됩니다. 스물스물 다 올라왔구나. 네, 근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마켓도 가지고 있고 또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시장 주도주에서 이탈이 돼 있고 또 중소형주 또 개별주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있잖아요. 가치를 무시하고 빠졌던 종목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예탁금이 들어오는 돈들이 진짜 증시가 된다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우리나라 대표주로 이제 투자가 되면서 올라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들어올 상황 아니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만 노이즈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주 투자는 주춤한 반면에 중소형주 쪽에서 알짜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사님 말씀하신 종목 장세라고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1월 달은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사실은 모호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무슨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 생각들을 아마 말씀드리면 했을 텐데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만 좀 좁혀주시면요.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이런 종목 장세는 우리가. 이제 전제는 제가 종목 관련해서 코멘트는 못 하게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수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주가 폭락한 주식들이 신용 비율이 높은 데는 없어요. 다 신용이 빠져버리거든요. 빠졌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빈집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침 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니까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4가지 기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고, 환율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신용 비율도 좀 찾아보셔서 좀 낮은, 그래서 좀 이제 물량이 이제 많이 악성 물량이 좀 털어진 이런 여기에 종목들. 더해서 보시면 또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을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기관들이. 네, 네, 네. 최근에 바스켓을 채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네, 그것도 아, 같이 보시면은 그러면은 하나 더 하면은 기관이 최근에 좀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 네. 5가지네요. 기관 순매수 종목.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종목 장세, 1월 종목 장세에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1월 달에 아주 그렇게 포모를 느끼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1월 3일입니다. 근데 벌써 또 주말이네요. 사실상 2025년 을사년의 주식시장은 다음 주 1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면서 이번 주에 푹 쉬시면서 오늘 말씀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무 1부에서 뵙겠습니다.